대표님, 왜 이렇게 급여를, 보수를 적게 가져가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10중 8구 대표님들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예, 건보료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안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내 소득세 많다고 이렇게 급여를 줄이시면 법인세를 더 많이 내시게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는 대표님 개인 신용평가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기업꿀정보TV 김창섭 소장입니다. 오늘은 10여 년 가까이 기업에 자문을 하고 계시는 이기호 팀장님을 모셨는데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기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우리 기업의 어떤 갈 방향에 대해서 안내자, 이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이런 영상 채널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이라면 뭐 자신이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받아가는 것이 다 자기의 보수가 되겠지만, 법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은 도대체 보수를 얼마나, 급여를 얼마나 결정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따라서 급여를 정하는데 대표자 혹은 임원은 어떻게 급여를 결정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연초가 가장 관심 사항이 많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내내 중간에 많아지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부분들의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의를 내려주세요. 보수가 뭡니까? 임원의 보수가.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그리고 주총 시즌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일단 그렇게 되면 보수가 뭔지 정의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임원의 보수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먼저 이제 살펴보면 이제 보수가 갚을보에 갚을 숫자를 씁니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네.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뭔가 갚는다는 얘기니까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을 이제 보수라고 하죠.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이 받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보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월 받는 급여, 그 다음에 상여금, 퇴직금, 유족보상금까지를 이게 통칭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의 보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 임원의 보수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로자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근로기준법이나 네네.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이제 다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임원의 보수는 특별히 언급된 데가 없습니다.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법과 상법입니다. 먼저 민법 살펴보면요. 민법 686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임무를 받은 이제 임원은 임무를 위임한 법인에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보수에 대한 언급이냐면, 약정이 없으면, 즉 계약이 성립되어지지 않고 계약서가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보수예요. 법인과 임원의 관계는 계약이 없는 한 무보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상법입니다. 388조죠. 이사의 보수. 예.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의 정관에는 이 상법 388조를 아마 준용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여기 계약에 의해서 법인과 임원의 이제 보수가 결정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상법에는 정관과 주주총회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정관의 액을 정해야 되고, 그러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제 정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정관, 주주총회, 그 다음에 계약서,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연봉 5천 혹은 연봉 1억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도대체 임원의 보수를 정하거나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문제점 설명하기에 앞서서 조금 아까 이제 근로자와 임원의 보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네. 차이를 잠깐 먼저 살펴보고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근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보수를 이렇게 주라고 명확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3조인데요. 임금 지급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된다라고 네. 되어져 있고요. 네. 2항에는 임금은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풀어서 얘기하면 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돈으로 주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예, 이게 강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강제로 주라고 딱 규정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네. 최저임금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은 보수는 적게 주면 문제가 돼요. 네, 위법한 예, 상황이라고 예, 이렇게 하죠. 그런 네네. 상황이 됩니다. 네네. 그런 경향이 있고 반대로 임원의 보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근거가 민법과 상법에 있는 것이죠. 예. 거기서 특별히 뭐 얼마를 주라 언제 주라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네. 예, 자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치 규정이면서 임원의 보수는 근로자와는 반대로 이 규정을 벗어나서 더 많이 주게 되면 그때 문제를 삼는 경향이 있죠. 보수의 문제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손비 처리의 문제입니다. 예, 보수를 세금을 내고 가져가는 것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 예, 그것을 손비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세율의 문제죠. 임원의 개인이 근로소득세를 내고 가져가던 세율과 네. 그리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 남은 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이제 내셔야 되는데 네. 법인세율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손해인지 이익인지 이제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두 가지로 이제 귀결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손비 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법 조항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엄격히 다 명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급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법인세법 26조에 과다경비 등의 손금 불산입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뭐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제 길게 이제 써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과다하거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과다하거나 부당한 이 경비는 즉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도 적절해야지 과다하거나 그 다음에 부당한 거 있죠. 규정이 없이 가져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월급을 가져가면 급여를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손비 처리해서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손비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즉 법인세 절감 효과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월급 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받는 게 뭐가 있나요? 상여금 네. 있잖아요. 예.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입니다. 여기 상여금 등의 손금 불산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1항, 2항, 3항을 다 읽으면 또 머리가 아파지세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항은 이익 처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익 처분을 임원이나 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면 전부 손금 불산입한다. 손비 처리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겠는데. 예, 쉽게 말하면 올해 2024년이죠. 2024년에 영업이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네. 그것을 연말에 상여금 잔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손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 왜냐하면 우리는 급여로 다 가져왔는데 이제 이익이 남은 것들은 누구 돈인가요? 회사 돈이죠. 예. 주주의 돈이 그렇죠, 그렇죠. 이익은 주주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익 처분은 주주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그것을 상여금으로 가져가 버리면 주주가 가져가야 될 것을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그래서 손비 처리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여금을 가져갈 수 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전년도의 이익을 갖고 상여금을 다 규정에 의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년도에 잘 규정을 해야 되겠군요. 네, 상여금 규정이 제대로 되어져 있다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아. 그 얘기를 2항, 3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 뭐 주주총회나 이사회나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또 급여 지급 기준,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것을 초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2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결의를 해줘야 되고 그것을 초과하지 않고 제대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배주주 특수관계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보통은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제 가족법인이거나 네. 뭐 다 가족들이 주주이면서 이제 임원일 경우가 이제 더 많죠. 네, 막 혼선돼 있죠. 혼재돼 네네. 있다고 보여지죠. 네, 이럴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조금 없어지는데 가령 타인이 들어와 있을 경우는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형평성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런 특수 관계자들이 지배주주 등 특수 관계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금액을 가져갈 경우, 즉 초과해서 가져갈 경우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형평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타인이 임원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는 제도나 규정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것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네. 우리가 급여, 상여금 얘기했으니까 이제 퇴직금 얘기를 해야죠. 퇴직금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입니다. 퇴직급여의 송금 불산입인데요. 쉽게 말하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손비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이렇게 힌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 법이 다 뭔가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에요. 네. 즉 법인세법이 임원의 보수를 이렇게 뭔가 뭐 감시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들여다보고 있거나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문제가 손비 처리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손비 처리는 뭔가요? 손비 처리를 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손비 처리를 막 하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손비 처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정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판관비죠. 판관비에서 손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급여들입니다. 급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게 법인세법에서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세를 함부로 내지 못하도록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나 가뜩이나 국가의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직접적인 관련된 문제들은 아닌데 전방위적으로 세수 행정이 굉장히 정교해지는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잘해야 되겠네요. 임원의 보수 문제도 단지 내가 얼마를 많이 가져가느냐 적게 가느냐의 문제보다는 자칫 경영 리스크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법인세를 만든 목적은 법인세를 제대로 걷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제대로 걷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또 뭐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상속증여세를 제대로 걷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왜 법인세법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임원의 보수의 규정을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세율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도대체 얼마를 가져가야 되냐? 얼마를 가져가는 것이 이익이냐? 얼마를 가져가야 손해를 안 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보수는 개인 소득세율을 내게 되죠. 그리고 보수를 가져가지 않고 남은 이익들은 다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가령 이겁니다. 어떤 대표님에게 물어봤더니 대표님 왜 이렇게 뭐 급여를 보수를 적게 가져가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의 10중 8구 대표님들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건보료가 너무 많이 나와. 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보면 그 대표님이 법인의 이익이 한 3억 정도 나셨어요. 그래서 법인세율을 계산해 봤더니 우리 법인세율 2억 미만은 9%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19% 아닙니까? 근데 이 계산을 봤더니 13.5%가 나오셨어요. 법인세가. 근데 이분이 6천만 원밖에 안 가져가세요. 월급 500만 원에 연봉 6천. 네. 이분의 뭐 6천이면 우리가 소득세율 계산할 때 하는 그것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우리가 공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로소득 공제도 빠지고 뭐 내가 낸 보험료도 빠지고 기타 등등 뭐 인적 공제도 빠지고 많이 빠집니다. 네, 공제사항이 있죠. 빠지고 난 것이 이제 실효세율인데 네. 6천을 가져갔더니 이분의 실효세율이 7.5%였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얘기냐면 내 소득세 적게 내려고 7.5% 세금 내고 가져가셨는데 안 가져간 그 돈이 밑으로 내려가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됐는데 법인세는 무려 13.5%로 내시는 거예요.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손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적절하게 가져와야지 밑으로 내려가서 손해를 안 보지 내 소득세 많다고 이렇게 급여를 줄이시면 밑으로 내려가서 법인세를 더 많이 내시게 된다는 거죠.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대표님은 소득이 한 1억 6천 되셨어요. 그 실효세율을 계산해 봤더니 약 한 16.9% 거의 17% 되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그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봤더니 1억 8천, 9.9%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표님이 처음에 생각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세금도 많이 낼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는 많이 냈는데 남은 돈은 9.9%밖에 안 내거든요. 법인세는. 이렇게 하니까 뭐가 맞지가 않죠. 이럴 경우 이 차이로 인한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급여, 즉 보수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기업이 규모가 크다면 직원도 많고 회계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많지만 우리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수를 범하는데 임원의 보수를 많이 가져가게 됐을 때, 적게 가져가게 됐을 때,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네. 첫 번째는 대표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급여를 적게 가져갔을 때는 말 그대로 많이 남겼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많이 내시게 돼요. 즉 법인세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급여가 적으니까 급여에 따라서 퇴직금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가져가셔야 될 퇴직금이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중요한데요. 간혹 법인의 급여를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서 급여를 확 줄이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세요. 네. 이럴 경우는 대표님 개인 신용이 안 좋아집니다. 신용평가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급여를 적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확 줄이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네. 함부로 줄이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이거죠. 급여를 적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기타 여하의 다른 방법으로 이리저리 가져오셔서 또 씀씀이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리스크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다른게 생각을 하시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2009년에 국세청에서 이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이제 실시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PCI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소득 신고하고 가져온 소득보다 씀씀이 즉 지출이 더 많으면 이거 바로 주목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가져온 거 이상으로 쓴다는 거는 신고하지 않고 가져온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건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우리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우리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이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내가 신고하고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쓰시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가져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급여를 적게 가져오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그 이익이 뭘로 쌓이나요? 잉여금으로 쌓이게 되죠. 네. 잉여금이 더 커지게 되면 이거 나중에 처분할 때 처분 세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때 부담도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아까 그 급여를 적게 가져오게 되면 기타의 여러 방법으로 가져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두 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타 방법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이 뭔가요? 법인카드 쓰시게 되는 거잖아요. 법인카드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사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세금 안 내고 돈을 가져오시는 거는 뭐가 있나요? 법인에서. 가지급금 있잖아요. 네. 가지급금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급여를 적게 가져오시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급여를 많이 가져갔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리스크죠. 말 그대로 많이 가져가게 되면 뭐가 늘어나나요? 일단 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세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네. 이거 제일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따라오는 게 있죠. 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고민하고 짜증내 하시는 거 건보료가 같이 따라옵니다. 네, 그렇죠. 건보료가 한 뭐 약 8% 정도 되죠. 장기요양 포함해서. 근데 대표님들은 이제 근로자들은 거기에 절반만 내면 되는데 대표님들은 이제 사업주시기 때문에 8% 내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 10억이면 8천만 원이에요. 연 10억이면 건보료만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보료가 거의 뭐 제한 없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건보료 상승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근거,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뭐 안 해준다고요? 손비 처리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가져오게 되면 뭔가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더 많아지죠. 예, 손금 불산입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급여로 다 가져오시게 되면 이익이 남나요? 급여를 다 가져오게 되면 주주에게 이제 배당을 해야 될 이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이제 오너 CEO이시기 때문에 뭐 주주이면서 임원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가족이시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조금 덜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연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인인 주주가 있고 일을 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은 급여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보수를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주는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이익 처분에 대한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알고 그래서 우리가 보수도 적절히 책정하고 그 다음에 배당도 적절히 하시는 정책이 필요하죠. 마지막에 급여가 너무 많으면 항상 조사가 나왔을 때 세무조사 시 이게 타겟이 되는 거예요. 세무조사 리스크가 증가되기도 하지만 조사가 나왔을 때는 항상 급여 먼저 들여다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께서 임원의 보수를 많이 가져가도 문제, 적게 가져가도 문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급여나 또는 퇴직금을 어떻게 적정하게 하느냐가 가이드라인이 명쾌하게 있을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이 매우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됩니다. 첫째가 말씀드렸던 게 손비 처리가 안 되는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급여 차원에서 먼저 살펴보면 일단 정관 주주총회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급 규정이 있으면서 거기에 한도를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도가 항상 문제가 됐잖아요. 한도를 초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정관과 주주총회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 지급 규정에서 그 한도를 명확히 해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승인해야 되죠. 주주총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 즉 근거, 한도, 승인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손금 불산입하는 문제를 불식시킬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그러면 그 한도라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한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수준과 공평한 수준을 얘기하는데요. 자, 적절한 게 얼마가 적절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애매모호한 게 시작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 임원들의 우리 대표님들의 급여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기준을 줄 겁니다. 기준이 적절한 게 명확한 게 나오든가요? 다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업종별 평균을 산정해서 나오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임원들의 평균 급여를 산정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같은 비상장 법인은 대체로 통계가 잘 나오지 않잖아요. 네. 예. 그래서 급여를 그렇게 기준을 정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비상장 법인의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의 그 보수는 급여는 이익에 따라서 연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익이 많이 나면 어느 정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네. 이익이 없으면 그만큼 못 가져오게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특별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익을 보고 적절한 수준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럼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건 되게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가령 뭐 이익이 1억이 났는데 그거 달랑 다 임원 보수로 가져가 버리면 회사는 남는 게 없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뭐 한 20% 정도를 임원의 보수로 가져간다. 그러면 그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상식에 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적절한 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평성이라는 건데 타인이 들어와 있을 경우는 반드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뭐 근무 기간도 같고 하는 일도 같은데 나와 배우자는 한 2억을 가져가고 그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임원은 1억을 가져갔다. 그러면 여기 말씀드린 거로 따르면 그 1억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형평성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급여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퇴직금이죠. 예, 퇴직금이 먼 훗날에 내가 이제 퇴직할 때 받는 것이라 내 지금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전략적으로 가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 세율도 낮고 건보료도 붙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출구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실익이 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 자, 퇴직금은 급여하고 비슷합니다. 정관, 주주총회, 규정 세 개예요. 정관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여기는 이제 한도라기보다 배수 규정입니다. 예전에는 한도라는 게 좀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그 퇴직 세율을 적용하는 그 한도를 우리 소득세법 22조에서 정해버렸잖아요, 이미. 그래서 뭐 2020년부터는 이제 2배수가 되겠고 2012년 그 전에는 이제 옛날 정관에서 정한 대로 하는데 지금 그 이후로 사업하신 대표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 요 범위까지만 퇴직금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것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냥 다 종합소득세 또 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는 이 배수 규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규정에 배수 규정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정관에 배수 규정 없으신 분들은 임원의 혜택인 2배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관,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 규정, 마지막에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승인한 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급여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급여 함부로 줄이시면 다시 올리기도 쉽지 않고 뭐 나중에 퇴직 직전 3년 평균 급여가 이제 평균 급여가 될 텐데 그 갑자기 500만 원 받다가 2천만 원으로 올리는 거 그거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 전략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줄이는 일을 삼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근무 기간이 중요한데 근무 기간 동안 무보 수여도 되니까 뭐 등기 임원에서 빠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여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성과상여 조심하시고 상여금 규정 반드시 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 첫 번째 그 이제 손비 처리를 안 해주는 문제는 반드시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근거, 그 다음에 규정, 그 다음에 승인 요 세 가지 과정 반드시 거친 자료를 뭐 의사록이나 이런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문제는 세율의 문제죠. 제가 아까 그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예, 얼추 법인 세율과 개인 소득 세율을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손해 볼 일이 없잖아요. 네. 법인 소득세를 더 많이 낸다거나 법인세를 더 많이 낸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대표님의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그러니까 소득세율이 그러니까 8,500만 원을 가져가고 계셨어요. 우리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 소득세율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8,500만 원인데 실효세율 아까 말씀드렸죠. 다 공제 금액도 빼고 보험료도 빼고 인적공제 이런 것도 빼고 다 뺐습니다. 소득공제 빼고 그랬더니 9.8%셨어요. 이분이 8,500만 원 연봉에 실효세율 9.8%. 근데 이분이 그 법인의 당기순이 그러니까 그 세전이익이 1.8억이었어요. 1억 8천. 9.9%잖아요. 그러면 9.8 대 9.9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소득이 적거나 그러면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거죠. 많아도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보다 좀 더 큰 법인을 갔더니 여기는 법인 당기순이익이 4억 5천이에요. 그 법인세율을 봤더니 16.5%를 내고 있습니다. 평균. 예. 여기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면 여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어느 정도가 적정을 하냐면 이분 다행히 한 1억 6천 받고 계셨거든요. 1억 6천이면 이 개인 소득세율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또 봤습니다. 그랬더니 16.9%. 그럼 16.9 대 16.5. 이것도 얼추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그러니까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급여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뭐 배당도 합쳐질 수 있고 뭐 상여는 급여와 똑같으니까요. 이런 거를 하면 배당은 이제 2천만 원이 그 15.4% 원천징수하는 금액이니까 큰 차이가 없으세요.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내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방법은 법인세는 금방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법인 세율은. 예. 그 다음에 개인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것저것 빠지는 게 얼마 1억이 넘으면 그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1억이 넘으신 분들은 1,475만 원이 일단 빠져요. 공제 금액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실효세율과 맞추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한다면 임원의 보수 뭐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얘기잖아요. 뭐 어디가 네.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요 두 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잘 결정하시면 손해 보는 일 없이 그 다음에 문제되지 않게 급여를 잘 그러니까 보수를 잘 설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대표님들이 워낙 뭐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대략적으로 법인의 당기 순이익이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라는 것에 따라서 뭐 다른 변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개인 소득을 대략적으로 맞춤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시는 것 정리된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정교한 거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대표님들이 이익 따로 놀고 개인 대표님들의 급여 따로 노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어떻게 될지 근거를 모를 때는 그런 거에 근거하는 것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대표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개별 상담 요청해 주실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대표님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가려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인터뷰 초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